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좀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천공스승이라는 인물의 법문, 그러니까 강의 내용입니다. 이게 시작부터가 좀 도발적이에요. 한 청중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해 질문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유권자의 거의 80%가 중국인이다. 이런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는 질문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그 답변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이 강의가 그 질문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정체성에 대한 거대한 비판으로까지 뻗어나가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이 강의가 흘러가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표권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딱 던져놓고 거기서부터 국가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뭐랄까 훨씬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이군요. 바로 그렇죠. 네, 그럼 그 시작점, 투표권 문제부터 자세히 보죠.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이 굉장히 단호하고 명확하더라고요. 외국인 투표권, 어떻게 봐야 한다고 하나요? 핵심 원칙은 한치의 외래도 없어요. 투표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는 국민,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당연히 안 되고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심지어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조차 투표일에는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잠깐만요. 재외국민까지요? 아니,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투표라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에게 투표는 그냥 뭐 편리하게 의사표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신성하고 무거운 책임이자 의무인 거죠. 책임과 의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 그 정도의 희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주인이 자기 집안 대소사에 참여하는데 해외에 있다고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접근법인 거죠. 아하, 주인으로서의 책임감. 그 키워드를 잡고 보니까 이제 투표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하루 투표 원칙을 엄청 강조하면서 사전 투표 제도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맞아요. 논리가 일관성이 있죠.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딱 지정해서 단 하루 정해진 그날에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러면 투표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투표율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 오히려 그게 진짜 민심이라는 거죠. 그 하루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주권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엉망진창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아주 격한 표현이죠. 본투표일 말고 이틀이나 더 투표를 하니까 사실상 투표일이 3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원칙이 무너진 난장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해외 장기 출장처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국가에 신고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단 하루여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에는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서야 한다는 그 철학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선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철학 문제로 보는 거죠. 이 투표 원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까운 주장이 사실은 그가 진단하는 더 큰 문제,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병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상처럼 보이네요.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논의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가 진단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체 뭔가요? 강의의 핵심 개념이죠. 바로 주인이 없는 나라라는 진단으로 이어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인, 즉 국민이 없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국민이 없다뇨? 그게 무슨 뜻이죠?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주인의식, 그게 실종되었다는 의미예요. 주인이 없는 나라. 굉장히 강력한 비유네요. 그럼 그 주인 없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낳고 있다고 설명하나요? 거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지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의 문제. 법이 원칙 없이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 고무줄이나 풍선껌처럼 그냥 막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하고 제대로 된 법 하나 못 만든다. 국회 개혁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나라 운영하는 방식은 이런 식의 주먹구구다.
이건 후진국이나 심지어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의 수위가 정말 높네요. 그 칼날이 단순히 정치 시스템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뿌리를 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조직을 만드는 데는 능숙한데 그 조직들이 다 속이 비어있다는 지적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주 독특한 역사 분석이 나오는데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이 정부 조직, 기업 조직, 종교 조직을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성공했다. 일단 인정을 해요. 그 형태를 만드는 능력은 최고였다. 네,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조직을 올바르게 운영할 사람, 즉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정신이 없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에 봉사하거나 올바른 경영을 하려고 조직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월급 받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만 여겼다는 겁니다. 아, 그 자리라는 개념? 조직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지위가 우선이었다 이런 비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이 거대하고 효율적으로 보이던 조직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거대한 이익 집단, 그가 말하는 조직 카르텔로 변질돼 버렸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잘 지어진 집에 도둑들이 들어와 사는 꼴이라는 비유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 조직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당을 꼽는 대목에서는 정말 가차 없더군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정당을. 그렇죠. 근데 그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사람들이 정당이 정치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정당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는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당의 이익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된 조직 카르텔의 전형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에 결정적으로 빠진 한 가지를 딱 짚어내요. 정부, 기업, 종교, 정당 조직은 다 있는데 정작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조직, 즉 국민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지적이네요. 주인을 위한 조직은 없고 주인의 집을 차지한 여러 조직들만 서로 싸우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과거에 시민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JC 같은 단체들요. 이런 시도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더욱 신랄해요. 이걸 이제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가 앞에서 지적했던 자리 문화, 조직 카르텔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 본래 라이온스 클럽이나 JC 같은 단체들은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공부하는 일종의 사회 발전 연구소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저도 그 대목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억에 남아요. 나는 라이언스 배지를 달았다고 으스대거나 JC 회장 자격으로 시장이나 대통령 만나서 상 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고요. 맞습니다. 개인의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는 그냥 사교 클럽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죠. 특히 한국 회원들이 낸 회비가 한때 라이언스 클럽 세계 전체 운영비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였다는 수치를 제시하는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70에서 80%요? 네, 그렇게 막대한 돈에 쏟아 부었지만 정작 그 돈으로 사회 발전을 위한 공부나 연구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감투 쓰고 자랑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단체들마저도 또 하나의 조직 카르텔이 되어버렸다. 이런 진단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조직이 각자의 이익만을 챙기는 조직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그의 최종 진단은 좀 비극적이기까지 해요. 한국에는 기독교 조직원, 불교 조직원, 대기업 조직원, 정당 조직원 이런 수많은 조직원은 있는데 이 나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책임지려는 진정 국민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 모두가 자기 조직, 자기 부서, 자기 팀의 이익만 챙기니까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로 귀결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죠.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나는 특정 그룹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가? 그 둘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러네요. 정리하자면 외국인 투표권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서 한국 사회의 주인의식 부재, 껍데기만 남은 조직 문화, 그리고 이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리셋의 필요성까지 거대한 비판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주인, 그러니까 깨어있는 국민의 부재가 선거 규칙의 혼란부터 정치의 기능 부전, 사회 분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으로 주인의식의 실종을 지목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이런 비판에서만 그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네, 그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2025년이 한국이 다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끝내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촉구하는 일종의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셈이에요. 절망적인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주인이 될 준비를 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시각을 접해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의 논리에 따른다면 한 명의 조직원이 자신의 나라를 책임지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내디딜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현실적인 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